현명한 투자자는 본질에 집중한다. 사람들이 흔히 물어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해야 하나요? 답을 드리기 전에 주목해야 할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부동산도 투자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높아진 부동산 가격과 그만큼 늘지 못하는 소득을 보면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변화의 근본 원인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저금리입니다.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금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저금리는 돈의 가격이 싸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쓰지 않아도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팬데믹,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등 끊이지 않는 불안 요소들이 예상치 못하게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내일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해하며 강남 아파트인지 삼성전자인지 빨리 답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1979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인 폴 볼커는 예상치 못한 발표를 합니다. 오일 쇼크로 급등하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전보다 4%포인트나 높은 15.5%로 인상한다는 파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 언론과 전문가들은 토요일 밤의 학살이라고 부르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후 연준은 금리를 역대 최고 수준인 20%까지 인상했습니다.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는 금리를 인상하기에 불안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닌 국민소득이 줄어들고 실업은 증가하는데 오히려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쉽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야 합니다. 금리 인하로 수요를 회복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물가가 상승하면 금리를 올려야 합니다.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둘 다 해당하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기도 어렵고 인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폴 볼커는 과감하게 기준금리의 인상을 선택했고 이후 물가가 안정되자 경제가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도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1987년 연준의 새로운 의장 앨런 그린스펀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자 다시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후 그린스펀은 14년에 걸친 재임 기간 동안 금리 조정을 73번 했습니다. 미국 금리는 1980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하향되었습니다.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경기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이후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금리 인하는 역대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다시 5%대 이상으로 금리가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 수준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자본주의가 성숙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저금리 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성장의 원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입니다. 회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자본주의는 누군가가 돈을 빌리면서 성장합니다. 돈을 계속 빌리면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물가가 상승하고 자본주의도 성장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돈을 빌릴 수 있는 누군가가 계속 많아집니다. 인구 증가는 경제 성장과 연결됩니다.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이 계속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돈의 양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고령화까지 진행되면 차입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결국 빚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그렇다면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사람이 쓰는 돈의 양을 늘리면 됩니다. 저금리를 이용해서 한 사람의 차입 금액이 늘어나면 인구가 늘어나서 빚을 늘리는 상태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성장과 저금리의 시대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보면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바둑기사인 태기가 대회 우승 상금으로 당시 매우 큰 돈인 5천만 원을 받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상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투자 방법은 3가지입니다. 저축과 일산 땅 투자, 그리고 강남 아파트 매입입니다. 당시 예금 금리는 10%가 넘었기 때문에 저축과 부동산 투자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앞으로 금리가 더 하락하면 어떤 투자를 해야 할까요? 팬데믹 기간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가계저축이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제로금리가 가까운데도 예금을 늘렸습니다. 이유는 바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저금리 시대에는 낮은 금리 자체뿐만 아니라 불확실성도 감안해야 합니다. 돈으로 움직이는 경제와 금융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저금리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투자 선택에 따라서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냥하던 인류의 조상은 생존할 확률을 높이기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는 사냥보다 안정적인 식량 확보가 가능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컸습니다. 가뭄이나 홍수가 오면 농사를 통해 식량을 얻기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인류는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잉여 생산물을 보관하는 창고는 새로운 시대와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고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부족이 침입하여 창고에 불을 지르기라도 하면 여지없이 식량을 잃었습니다. 창고는 단지 보관하는 역할만 하지 곡식을 더 증가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인류는 돼지를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곡식이 생기면 창고에도 보관했지만 오래 보관할 수 없는 음식은 돼지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돼지는 불평 없이 무엇이든 잘 먹고 잘 컸습니다. 소처럼 일하지 않는 돼지는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철저하게 식용으로 길러졌습니다. 창고와 돼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식량을 저장하는 목적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돼지는 창고와 달리 투입 대비 수확량이 컸습니다. 던져주는 음식보다 몸무게가 더 커졌고 새끼를 낳았습니다. 1년에 2번씩 새끼를 10마리 이상 낳았고 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 몸무게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창고와 비교할 때 놀랄 만큼 혁신적인 보관법이었습니다. 투자도 결국 돈을 어떻게 보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조적인 저성장과 저금리, 그리고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비해 투자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창고입니까? 아니면 돼지입니까? 삼성전자와 강남 아파트 중에서 어떤 것이 돼지일까요? 투자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다면 이제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아직도 투자 목표 1위는 주택 구입을 위한 재원 마련입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반면 집을 투자 대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사거나 집을 사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주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어느 인식조사에 따르면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즉, 손실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주식 투자가 더 높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 대상으로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로서 부동산이 주식보다 좋다는 전제가 당위성을 가지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투자로 부동산과 주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 투자 수익 관점에서 좋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면 돈을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하고 있다면 매도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의 가격이 동일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매도한 뒤 투자 수익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다주택자와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기간에 투자 수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격 변동 가능성과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단지 가격 상승만으로 투자를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투자로 판단하면 부동산이 주식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투자로 접근하면 주식과 부동산은 무엇이 같고 다를까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직접 사용이 가능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산 경우에도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반면 주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사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유동성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위당 금액이 크고 거래 비용도 많이 듭니다. 부동산으로 빈번한 거래가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단위 금액이 크지 않고 거래 비용이 적기 때문에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다양성에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식은 여러 분야의 투자가 가능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엔터테인먼트 등 상장된 모든 산업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토지 등 투자 상품이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주식과 부동산은 유동성과 사용 가치, 그리고 다양성의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고 단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습니다. 유동성은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는 강력한 특징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은 낮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사고 팔 수는 없지만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사용 가치 이하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주식과 부동산이 가진 특성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장점으로 내세우기도 하고 단점으로 부각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사용 가치를 내세웁니다.
전문가들은 어차피 집이란 거주해야 하는 곳이라며 가격이 올랐어도 당장 사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언제나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고 보라고 합니다. 반대로 주가 하락이 지속될 때는 사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주식과 부동산의 특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부동산은 여전히 유동성이 떨어지는 투자 자산입니다. 주식시장이 호황이든 불황이든 주식은 유동성은 높으나 사용 가치가 없는 투자 자산입니다. 그러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장점은 부각되고 단점은 무시됩니다. 항상 변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과 가격은 자산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시장의 흐름과 다르게 본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대상에 변하지 않는 본질에 집중하면 역설적으로 변화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강점에 집중해라 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개발한다고 하면서 단점을 고치거나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단점을 고치려고 하기보다 내 강점에 집중하는 편이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은 유동성입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높다는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집중과 지속입니다. 1967년 워런 버핏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 투자조합 자산의 40%를 투자했습니다. 당시 버핏이 운용했던 자산의 규모가 1750만 달러였고 그중 약 700만 달러를 아멕스 주식을 사는 데 사용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버핏에게 이후 13년간 3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준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역대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자 펀드 매니저인 피터 린치는 자산 운용사에서 일했던 13년간 누적 수익률 2700%와 연평균 수익률 29.2%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배경에는 집중 투자가 있었습니다. 버핏과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끈 찰스 멍거는 말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가진 돈을 한 종목에 잔뜩 겁니다. 크게 베팅하죠. 주식 투자에 성공했던 사람들은 몇 개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소수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가 가능한 이유는 주식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투자하는 것과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것에 차이가 없습니다. 분산 투자는 수익보다도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 방법일 뿐입니다. 유동성이 높은 주식의 장점을 이용하는 또 다른 투자 방법은 지속 투자입니다. 투자는 복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투자하고 재투자해야 합니다. 유동성이 높은 주식은 복리를 추구하기에 좋은 투자 대상입니다. 피터 린치는 네덜란드 정부와 인디언의 맨해튼 토지 거래를 비유로 들어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했습니다. 1626년 네덜란드는 인디언에게 24달러를 주고 맨해튼을 구입하여 항구적 식민지로 만듭니다. 현재 맨해튼의 높은 땅값을 감안하면 인디언이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맨해튼을 겨우 24달러에 팔다니요. 하지만 피터 린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인디언들이 24달러를 매년 8% 채권에 복리로 투자했다면, 즉
채권을 사고 받은 이자를 계속 재투자했다면 재산이 32조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을 때인 1988년 기준에서 맨해튼의 가치는 562억 달러에 불과했고 32조 달러는 미국 전 지역을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복리의 마법은 72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원금 500만 원을 연이율 5%에 투자하면 언제 2배가 될까요? 단순하게 매년 25만 원씩 이자를 받고 세금이 없다고 가정하면 20년 후에 이자 총액은 원금인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자를 다시 재투자한다면 정답은 14.4년입니다. 원금에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은 액수에 또 이자가 붙으니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무려 5년 이상 감소합니다. 이를 공식으로 만들면 화면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 8% 수익을 내는 투자자면 투자금이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72를 8로 나눈 9가 됩니다. 즉 9년이 지나면 투자금은 2배가 됩니다. 워런 버핏도 복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버핏은 복리 투자를 눈덩이라고 표현하며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끝에 가서는 굴릴 수도 없는 큰 눈덩이가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참고로 버핏은 14세부터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현재 나이는 93세입니다. 이처럼 주식은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복리 투자가 가능합니다. 배당으로 주식을 사고 지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 가치입니다. 투자 상품 가운데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직 부동산만이 실제로 사용하면서 투자가 가능한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렇다면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출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가능합니다. 차입을 통한 투자 극대화와 함께 자기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973년 우간다에서 추방된 파파 파텔은 아내와 세 아이들을 데리고 난민으로 미국에 입국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며 일하던 파텔은 어느 날 객실이 20개인 작은 모텔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급매물로 가격이 싸다고 판단한 그는 모텔을 매입하고 싶었지만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돈을 조달하기 위해 파텔은 거주하고 있던 집을 팔고 가족들과 함께 모텔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객실 2-3개를 활용하면 집이 없어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고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파텔은 은행 대출과 함께 자기가 보유한 자본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파파 파텔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은 모텔을 보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한 대출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유무형 자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한국에서는 독특하게 전세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도 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갭 투자입니다. 은행을 통한 대출은 규제가 많고 한도가 있지만 전세 자금을 활용하면 주택을 매입하는데 규제가 크지 않습니다. 과도한 갭 투자로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도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사용 가치를 활용한 투기가 만연했기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식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 자산입니다. 지속 투자가 가능하고 복리를 활용하는 데 유리한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장점에 집중하면 투자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어제 샀어야 했는데. 코로나가 왔을 때 주식 투자를 했어야 했는데. 금리가 오르기 전에 팔았어야 했는데. 늘 어떤 특정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더욱 고민합니다. 주식은 내가 원하면 언제나 사고 팔 수 있는데 사람들은 언제를 고민합니다. 반대로 부동산은 사용 가치가 있지만 언제나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어디에 사야 하나요? 입지는 어디가 좋은가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사람들은 위치에 관심을 갖지만 더욱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은 언제입니다. 부동산은 언제나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으로 부동산을 본다면 언제 내 집을 마련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때 고민해야 할 것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언제와 무엇입니다. 언제도 중요하고 무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말은 허상입니다. 결국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대상의 장점과 본질을 파악하면 언제와 무엇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식은 무엇을 고민하고 부동산은 언제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